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러더퍼드부터 출발해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행성 모형이잖아. 요 녀석. 자, 사람들이 이 모형을 이제 믿고 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러더퍼드의 모형을 믿고 있었어. 자, 그래서 방전관에다가 항상 방전관이 등장하는데 방전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합니다. 방전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방전관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어떤 관에다가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고 이 안에 수소기체를 집어넣어 놓은 관을 방전관이라 그래요. 방전을 일으킨다는 건 전기를 띠게 에너지를 공급했다가 에너지를 딱 끊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수소기체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은 주체가 이 자식이라며. 얘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왜?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고 멀어질 거 아니야? 방전관에 집어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건 전자를 멀리까지 도망가게 하는 거야.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껍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우리는 껍질 알고 있잖아. 1차 껍질, 2차 껍질 알고 있잖아. 하지만 당시에는 껍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멀리까지 도망갔다가 전기를 땅땅 끊으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불안정해진 요 에너지가 많은 전자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래 궤도를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때 아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거야. 야, 러더퍼드 네 말이 맞다면 방전관에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에너지를 딱 끊으면 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야만 해! 라는 거지. 하지만 실제 이 실험을 100번, 1000번 해봐도 어떤 스펙트럼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 그때 누가 등장한다?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어가 등장해서 보어는 무기가 딱 그거였어. 내가 들고 온 원자 모형으로 이걸 설명해 볼게. 보어는 껍질을 들고 나옵니다. 껍질 모형을 들고 나옵니다. 껍질. 그래서 보어의 껍질 모형으로는 이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껍질 모형을 좀 볼게요. 보어가 들고 나온 껍질 모형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보어의 껍질 모형은 보어가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 4차 껍질을 들고 나오고 지금 현재 전자가 여기 머물러 있는데 방전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잘 들어.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면 점프! 이걸 퀀텀 점프라고 불러요. 퀀텀 점프를 통해서 여기로 팡 올라갑니다. 쭉 올라간 게 아니라 팡! 한 번에 퀀텀 점프라고요. 얘도 또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면 그 다음 껍질로 퀀텀 점프합니다. 그러면 퀀텀 점프한다는 말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에너지가 1000짜리 전자야. 얘를 1번 전자라고 할게요. 두 번째 껍질로 올라온 전자를 2번 전자, 세 번째 껍질로 올라온 전자를 3번 전자라고 한다면 1번 전자가 10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어. 에너지를 막 공급해서 2번 껍질로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1번 전자를 2번 전자로 올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엄청 어려운 일이다. 왠지 알아? 1번 전자는 물리적으로 원자핵과 매우 가까이 있죠. 플러스가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조건이야. 그걸 끊고 위로 올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2000줄의 에너지가 투입됐다라고 가정한다면
2번 전자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량은 얼마일까? 3000입니다. 맞죠? 300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2번 전자를 3번 전자로 올릴 때는 에너지가 아까보다는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덜 들어가겠죠. 왜? 이미 원자에서 조금 멀어졌잖아. 좀 멀어진 녀석을 당기는 거니까 조금 더 쉽단 말이야. 이때 들어간 에너지를 한 700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370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3번 전자를 4번 전자로 당길 거야. 좀 더 에너지가 덜 들어가겠죠. 맞죠? 같은 원리로 좀 더 에너지가 덜 들어가. 왜? 이미 거리가 머니까 좀 더 쉽게 당길 수 있는 거야. 이때 300줄의 에너지가 투입됐다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전체 4000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자, 여기 다시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을 상상해봐. 막 에너지를 공급했어. 전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여기 또는 여기로 올라가 있겠지. 눈 감고 하나 잡아.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1000 또는 3000 또는 3700 또는 4000 중에 하나겠지. 3720이 나올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방전관에 들어있던 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빵 내려갈 때 만약에 4번 전자가 1번으로 빵 내려갔다.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3000줄의 에너지를 빵 방출하겠네. 그치? 그게 선 스펙트럼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4번 전자가 2번 껍질로만 딱 내려갔다 쳐보자.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1000이죠. 1000줄의 에너지를 빵 방출하겠네요. 그죠? 1000에 해당하는 선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이 껍질마다 전자들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껍질 모형을 통해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설명해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불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양자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화된 에너지를 가진 건 원자 내부의 구조가 그렇죠? 원자 내부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을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양자가 양성자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양자화되어 있다. 그 양자를 따서 양자역학을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1번 전자를 2번 전자를 올릴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전자 에너지가 여기인데 얘를 2번을 올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 이게 에너지 그래프야.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러면 얘는 원자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2번 전자를 3번 전자를 올리는 건 좀 더 쉽다 그랬죠. 요만큼의 에너지만 공급하면 되고요. 3번을 4번 올리는 건 더 쉬워. 훨씬 더 쉽습니다. 보어의 업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각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구해냅니다. 바로 이렇게 구해요. 야,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라고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계산까지 해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야. 두 번째 껍질의 전자의 에너지는 2의 제곱분의, 이게 n이 껍질 수니까 2의 제곱분의 1312야 라고 구해내는 거예요.
1312를 4로 나누면 4, 3, 12, 11, 4, 2, 8, 4, 8, 32, 328입니다. 그죠? 328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 구할까 안 구할까? 안 구해요. 안 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이 1312를 뭐로 치환한다? K라고 치환을 해요. K라고 치환을 하면은 1차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2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K가 나옵니다. 맞죠? 3차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K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야 1차 껍질에 있는 저 전자를 2차 껍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K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만들려면 얼마를 공급해야 돼? 4분의 3K를 공급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3차 껍질로 올리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3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36분의 9에서 마이너스 36분의 4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얼마를 공급하는 거야? 36분의 5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36분의 5K를 공급하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이때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값과 2차 껍질에서 3차 껍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의 B를 구해요. B를 구하는 방법은 통분하면 되겠죠? 4분의 3이라는 녀석은 36 통분하면 4, 9, 36이니까 9, 3, 27이죠. 27대 5라는 B를 보이게 됩니다. 27대 5라는 B. 이게 서술형 문제 1번 답이에요. 안 되고. 나머지 영상으로 봐. 제 촬영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얼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B를 계산해서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B와 2차에서 3차 올릴 때 에너지의 B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27대 5라는 값 왜 서술형 문제 1번이라고 말하냐면 진짜 많이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저거 27대 5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이냐 B를 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바로 27대 5가 어디야?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5인 거야. 보이나요? 이 B, 요 에너지의 B가 27대 5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1차에서 2차 올릴 때 27 필요하잖아. 그러면 2차에서 무한대까지 올릴 때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이거야. 자, 이 전자를 무한대로 옮기면 2차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옮길 때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자, 무한대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무한대 분의 K잖아. 분모가 무한대면 얼마 나와? 0이죠. 이게 0 나와. 다시 말해서 2차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4분의 1K인데 이거를 무한대, 즉 0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공급해야 돼? 4분의 1K 공급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1차 껍질을 2차 껍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B와 2차 껍질을 무한대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B를 구해라. 이 얼마였죠? 얘는 4분의 3K였고요. 얘를 무한대까지 올리는 건 얼마? 1K입니다. 이거 4분의 1K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차 껍질에서 2차 껍질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걸 무한대까지, 나머지를 무한대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무려 몇 배 크다? 3배가 큰 거야. 그래서 이 B가 몇 대 몇이다 또? 3대 1의 B를 보입니다. 3대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되게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 분모 계산, 통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몇 대 몇인지 이런 비례식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보어가 그래서 잘한 게 뭐냐면 이런 각각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구해낼 수 있게끔 설계해 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할 게 생겼으니까 좀 안 좋긴 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값까지 에너지 값까지 계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었겠죠. 여기서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이 뭐냐면 보어는 수소만 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헬륨은 전자가 몇 개야? 2개잖아. 다시 말해서 헬륨을 지금 구할 건데 이 전자의 에너지를 구할 거야. 지금부터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전자가 뭐해? 하면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반발력이 생길 거 아니야? 전자끼리. 얘를 밀어내는 힘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에너지 값이 측정하려는 것보다 좀 더 커지는 거야. 아 뭐야 너 때문에 시험 망쳤잖아. 다음에 또 측정을 해요. 자, 측정하려고 할 때 알았어.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냥 제자리 머물러 있어. 어떨까? 아까 측정했던 값과 또 다르게 나오죠. 세 번째 측정할 때는 전자가 나 여기서 보면 안 돼? 요쯤에 있어. 반발력이 조금 작용할 테니까 또 에너지 값이 또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자 때문에 이 측정하려는 전자의 에너지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다.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만 정확한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가 뭐다?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는 설명이 안 된다. 에너지 값까지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야. 물론 다전자 원자도 껍질 모형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값까지는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푸는 모든 이 9분의 1 K, 4분의 1 이거 K는 수소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 값의 비율이 일정할 수밖에 없겠지. 27대 1, 3대 1 이런 것들 아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런 B를 구하는 27대 5구나 구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어의 원자 모형도 한계점이 있구나라는 거야. 여기서 또 의아한 점들이 있죠.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왜 붙었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까 얘가 전자가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녀석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0이거든요. 맞죠? 이거는 이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중력이 존재하는 지구가 있고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포텐셜 에너지가 많아요? B가 더 많죠?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많잖아. 그럼 더 많이 올릴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 인정? 굉장히 멀리까지 올려서 무한대까지 올린 C가 있다면 얘가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거 인정? 근데 무한대까지 올리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에너지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가장 멀리 있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0으로 설정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끼리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구했던 모든 포텐셜 에너지들 다 뭐다? 마이너스 값들끼리 비교한 거다. 결국은 전자기압으로 봤을 때 똑같은 원리야.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게 0이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의 에너지는 얼마여야 한다? 다 마이너스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들은 0보다 작은 값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설정이 된 겁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방향성과는 다른 거야. 방향성이 아니야.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인 거야. 0보다 작은 값인 겁니다. 알겠지요? 좋습니다. 우리 스펙트럼 계열 정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이 에너지 그래프를 좀 잘 기억하고 쌤 설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에 대한 거 잠깐 정리하면 지금부터 스펙트럼 공부를 할 건데 빛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 알고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할게요. 빛은 전자기 파라고 하고요. 파는 에너지, 파동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고요. 이 에너지가 많은 것부터 에너지가 중간인 거, 에너지가 적은 것까지가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빛도 오고 있고, 에너지가 적은 빛도 오고 있고, 에너지가 중간인 빛도 오고 있는 거야. 이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에너지가 좀 적은 쪽, 이쪽이 붉은색이야. 빨간색부터 바로 보라색까지가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눈에 보인다. 그때 에너지가 적은 쪽이 빨간색 쪽이고요. 에너지가 많은 쪽이 보라색 쪽입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해. 물리적으로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프리퀀시. 진동을 많이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은 거고 진동을 적게 하는 게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학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높은 음으로 막 강의를 하셔. 별로 안 졸려. 왜? 에너지가 많아서 잘 안 졸려. 낮은 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굉장히 졸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안 뿌려주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쪽이 낮은 음, 높은 음에 해당합니다.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이기도 해요. 자, 어쨌건 눈에 보이는 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 영역의 에너지만 눈에 보이고 빨간색을 벗어나거나 보라색을 벗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겠죠.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하고요. 한자어로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색을 벗어난 영역을 뭐라고 한다?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고요. 자색을 벗어난 영역 뭐라고 한다?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적외선 쪽은 에너지가 적은 쪽이고 자외선 쪽은 에너지가 많은 쪽이라는 거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봐봐. 이 그래프 기억하고 있는 측면에서 맨 마지막 이 그래프 볼게요. 저기 1번 껍질입니다.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그 어느 껍질이든 상관없어. 1번 껍질로 떨어지면 1번에서 딴 데로 갈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1번 껍질로 전자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거꾸로 방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1번 껍질로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한다는 거야. 올라갈 땐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거고요. 다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하는 거겠죠? 뭐 알고 있는 내용이라 패스했는데 이거 전자가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 전자가 다시 껍질을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다 전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되겠죠. 용어적으로 무슨 상태? 바닥 상태. 에너지가 제일 적어서 안정적인 상태, 바닥 상태라고 하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들떠있다. 불안정한 상태다. 들뜬 상태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들떠있는 방전관 안에 집어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모두 들떠있게 되겠죠. 들떠있는 것들이 다시 안정적인 곳으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껍질 이상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어떤 에너지 영역? 바로 이쪽 에너지 영역이 방출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이 모든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라이먼 계열은 어떤 계열의 빛이겠어? 자외선 계열의 빛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을 여기 자외선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라이먼. 두 번째, 3차 껍질 이상에서 2차 껍질로 떨어지면요. 2차 껍질로 떨어지면 1차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바로 발머 계열, 다른 말로 가시광선 계열의 빛이 방출되겠네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1번 껍질로 떨어질 때 이쪽 영역의 빛이 방출되고 2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 이쪽 영역의 빛이 방출되고요. 3번 껍질로 떨어질 때는 이쪽 영역의 빛이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이쪽 영역을 파셴 계열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껍질은 파셴 계열.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셴 순서대로 기억해 주면 돼요. 라이먼, 발머, 파셴 순서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기억할 건 이거예요. 파장입니다. 파장. 잘 봐. 파동의 구조에서 파장이란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를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쪽은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적은 쪽은 파장이 겁나 깁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는 놈은 파장은 짧기 때문에 람다와는 반비례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진동수의 에너지는 비례하지만 에너지가 많은 놈은 람다는 짧은 겁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낼 수 있습니다. 람다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큰 게 어딘가 보는 거야. 2000람다! 우와! 뭐야?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러므로 오른쪽이 뭐야? 적외선 쪽입니다. 오른쪽이 적외선 쪽이고 400보다 작은 람다, 되게 짧은 람다니까 이쪽이 자외선 쪽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문제, 어떤 문제? 2000을 왼쪽에 써줘요. 오른쪽에 0을 씁니다. 이 그래프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 왼쪽에 적힌 여기 뭐가 적혀야 돼? 파셴 계열이 왼쪽에 적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를 낚시하는 문제가 나와요. 고정관념에 근거한 그렇게 틀리라고. 그래서 우리 람다, 즉 파장이 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걸 뒤집어 놓더라도 뒤집어 놨네. 이쪽이 람다가 더 큰 거니까 에너지가 작은 쪽이 저쪽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 A 파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하면 될 것 같고, 남은 시간에는 좀 이제 오늘 배운 문제 다시 한번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지금 방금 배운 거 먼저 풉시다. 82쪽의 문제 먼저 좀 풀게요. 82쪽 문제 풀면서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